네, 당신의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수요일입니다.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어제 시장도요, 초반에 좀 흔들리는 것 같다가, 그럴 때 이제 개인 매수가 받쳐주다가, 후반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어제는 코스닥도 상승 탄력 좋았잖아요. 네.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이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 우리 위대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디 니네가 이렇게 떨고 하면서 다 받아주시고 밑에 다 받쳐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CPI 어떻게 보셨어요, 선혜씨? CPI, 물가가 올라는 가는데 예상치만큼은 나왔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폭은 좀 있어서 시장에서도 이거 관세 영향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직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실하다면은 뭐 트럼프 편을 들거나 파월 편을 들 건데 지표가 나와도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다 보니까 파월은 더 신중해지고 트럼프는 물가 걱정하지 말고 내려줘 계속 좀 때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가상자산 주간이라고 하죠. 크립토 주간? 크립토 위크라고 해가지고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하원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부결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표결 붙인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지연된 감이 있어서 이런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급등을 하고 AMD도 급등을 했는데 우리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대보단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 이런 것들도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반전해서 0.4% 뭐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혁 부장님 모셔보겠고요. 그 전에 세미나 좀 안내해 드릴까요? 세미나 광주와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광주 먼저 가봅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는 일정에 7월 16일입니다.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고 신청 많이 해 주시고요. 이혁진 차장님, 구영 차장님 이 조합은 믿고 보는 조합이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렇죠. 두 사람을 보려고 정말 10,000원 좌석에다가 복도까지 꽉 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는 주식 투자 하반기 또 준비를 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구영 차장님과는 채권 투자 전략 여기다 플러스 브라질 채권까지 또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NH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신청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남겨둘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부산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부산으로 이소. 부산도 세미나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세 분이네요. 세 분이나 가십니다. 정세찬 이사님,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세 분이 출격 준비하고 계시고요. 슬기로운 국내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 분의 고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7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일정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NH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입니다. 역시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시고요. 부산도 뭐 약간 바다도 볼 겸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또 부산 가본 지가 얼마나 됐죠?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좀 놀러 좀 다니시죠. 일이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번 또 휴가는 저도 부산으로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동혁 부장님 오랜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이 안경의 트렌드는 늘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하셨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그동안 3프로 통해서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에 대한 좀 바텀 영역에서의 매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에 대한 사실 최고점 경신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달러와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국채. 미리 예고를 하고 가십니다. 오늘은 달러 국채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고. 포인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가 볼까요? 한마디가 강력하네요. 뭐예요?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미국은 망하지 그러니까. 않는다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준비해 주신 요 한마디 제목인데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요걸로 이제 설명이 오늘 해주실 모든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가 되고 있고 네. 뭔가 언론지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는 제목이 미국 디폴트에 대한 우려, 뭐 그 얘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 달러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 같습니다. 네. 심지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셀 아메리카, 뭐 지금도 셀 아메리카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뭐 유행어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의 어떤 결론은 대단히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됐다. 미국에 대한 의심은 과연 우리한테 남는 게 무엇인가, 투자자한테.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차분하게 그 하반기 제가 보는 이제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볼까요? 네. 25년도 그 작년 말부터 25년도 상반기에 쭉 진행했던 투자 아이디어들인데요. 사실 24년도 12월에 이제 저희는 국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 예산이나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에 신용담보부 NPL에 대한 후순위 채권에 대한 투자를 업계 최초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뭐 4월 달에는 뭐 미국 주식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 당시 이제 세미나 했을 때 4가지 바닥에서 정말 줍줍하는 주워 담을 수 있는 4가지 자산을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브라질 채권, 그리고 국내 주식의 커버드 콜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4개 다 정말 뭐 핵심 타이밍을 뭐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국내 커버드 콜을 당시 4월에 매수했던 분들은 정말 평생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미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평가 차익도 한 15%에서 20%까지 났고 매달 1.5% 거의 연으로 15%를 월배당 월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취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굉장히 그 대중의 심리나 뭔가 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얼만큼 큰 기회를 향후에 제공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밈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송은이 씨가 예전에 가입한 예금 20%짜리인가요? 그거를 봤어요. 해지하라고 계속 네. 전화가 연락이 오고. 오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큰 자산이 그렇죠. 됐겠죠. 어느 금융상품보다 좋은 수단이 될 터인데 4월에 주었던 국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을 역시나 갖고 어허.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으로 15%, 월로 그것도 1.5% 정도가 배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 차익도 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쏠린 시선을 항상 반대편에서 차분히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상장 주식 시장의 거울은 공모주 시장이고 공모주 시장의 거울은 비상장 시장입니다. 1번, 2번, 3번 타자가 순서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모주 시장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공모주 펀드를 투자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네. 앞으로 하반기를 본다면 저는 바이 아메리카 어게인의 시즌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밑에 쫙 이제 또 들어가 있네요. 괄호 네. 안에. 네. 대표적으로는 오늘 달러와 미국 채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작년 말부터 쭉 그 전개를 해왔던 투자 아이디어들의 그 근간은 그 프라임 자산, 뭔가 변하지 않고 우월한 자산, 우량 자산인데 이에 대한 굉장히 쏠림의 시각, 뭐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억측들이 굉장히 많았던 구간에서 그 대중의 심리와 실제 팩트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럴 때는 가격이 굉장히 싸게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바겐셀 구간에 돌입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달러와 오늘 미국 채권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두가 예스를 외치니까 난 노로 가겠어 라고 하는 단순한 역발상이 아닌 그 실체를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생겼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만들었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래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자본 시장이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체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라이트급인데 헤비급으로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과 체력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5,000P를 외치는 게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증권사의 CMA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사상 최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순이익을 올해 추정해보면 한 230조에서 2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사실 거기에 한 뭐 지금 배수가 10배 이상을 좀 10배 초반 정도를 받고 있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3,100선에서 3,300선이 저는 단기 고점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위치. 네, 지금 정도 위치에서 뭐 지금 정도에서 뭐 고점을 이루고 뭐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일정 부분 한계점에 다다르고 좀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개인들의 B2 뭐 신용 잔고도 20조 원을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반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상장 기업들은 어떤 그 최근에 투자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상장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한다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해서 또 자금 조달을 하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년 뒤부터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채로 조달을 했는데 1년 뒤에 주가가 올라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한다면 부채가 자본금으로 자본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그 디밸류에이션을 벗어나고 있는 국내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굉장히 큰 것 같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신규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이익력 대비 천장은 많이 보이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 특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임기 내 이야기도 했었고 JP모건에서도 한국 시장 코스피 2년. 5천 뭐 네. 2년 안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저는 뭐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이 상장 기업 일부 상장 기업에 대한 그 기준이 넘는 상장 기업에 대한 뭐 배당 확대에 있어서 그 분리과세를 한다는 조치는 대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그 인센티브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선별적으로 뭐 주가에 어떤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나 뭐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뭐 2년에서 3년을 두고 사실 5천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섣부른 생각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함과 더불어서 사실 그 멀티플인 밸류에이션의 가치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익의 증가를 기반으로 한 증시의 상승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더 공격적인 주식 투자는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하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게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은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뭐 어떤 중국이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국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승이 좀 주도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예외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이 알고 보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네. 관세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나오지 않네. 근데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좋네. 골디락스라고 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순간 사실 미국으로의 자본 회귀는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네. 채팅창에서도 이제 여러 의견들 그렇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네.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이게 장기적 목표로 제시를 한 거다라는 의견부터 해서 뭐 사실은 5천이란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체질적으로 바뀌는 그걸 그런, 가장 원하죠. 시도가 네. 좀 중요한 거다라는 의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나누고 계신데 좋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시장에 좋아. 대한 의견 좀 뜨겁다. 남겨주시고요. 오랜만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데 이제 부장님께서도 여기서 우리 시장이 뭐 크게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오늘의 갖고 오신 포인트 중에 달러
국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중심으로 하신다고 네. 해주셨으니까 요 논리를 이제 펼쳐주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국면에서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뭐 주제를 던지는 게 좀 도파민 도는 자극적인 주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 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잠이 확 깼어. 지금 좋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항상 투자의 기회는 쏠림의 반대 쪽에서 쏠림의 반대쪽에 네, 있다. 큰 기회가 나타나기 네.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 말만 보더라도 국장 안 돼. 국장 탈출 러시. 그랬더니 국내 주식이 그때부터 정말 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고 네. 뭐 우리나라의 정치 이벤트나 이런 걸 떠나서요. 뭐 저는 작년 말 정도면 우리나라 지수 레벨 수준이 우리나라 이익 대비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뭐 미국 주식이 정말 다 떠나야 돼라고 생각했던 4월이 정말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대중의 반대편의 의견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아젠다를 던져볼게요. 장표를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피해 국가인데도 5,000피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어쨌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관세 수입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6월 달의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일부 흑자로 돌았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요. 기업의 감세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감세 하고요. 법안. 네. 그리고 그 나라에 공장을 만드는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를 네. 왜 디폴트가 날 거라고 의심을 할까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아젠다입니다. 야, 아젠다 셉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이 투자의 목적은 사실 인플레 해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어떤 물건의 가격, 뭐 부동산을 포함한 우리의 뭐 식료품, 뭐 의복 이런 것들이 내가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더 많이 오르면은 네. 버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로서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 게 투자의 목적입니다. 네. 근데 미국의 지금 코어 PC를 보면은 그 전년 대비 한 2에서 3% 수준으로 지금 회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펜트업 디맨드, 공급망이 묶였던 코로나 이후에 7, 8% 갔던 이 인플레가 지금은 평균 수준으로 회귀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한 이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은 사실 4%에서 5%라면은 충분히 자산가들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투자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대상이 저는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 아이디어를 계속 해나가는 입장에서 그 시장의 현금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추경이라든지 그렇죠. 계속해서 사실 성장보다는 좀 배분을 중시하는 어떤 정부의 스탠스로 좀 들어와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사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EU나 UK 그다음에 중국도 미리 선제적으로 재정 확대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터인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전에 구혜영 차장님도 나오셔서 했던 말씀 중에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미국 디폴트나요? 미국 망해요? 그렇죠. 이런 그게 질문이라고 사실 가장 화두였죠. 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망한다라고 먼저 결론을 짓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키 차트들이 네. 이 미국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요 가운데 요 연두색 선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그리고 요 네이비 선이 이 US 달러 대비 비트코인의 환율이에요. 한 100배 올랐거든요. 달러 대비 환율이요. 네. 비트코인. 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의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치환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그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바라봤을 때는 그 절대 규모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달러 패권 강화로의 깔때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르키에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뭐 트르키에 증시에서 아, 나 돈 많이 벌었네. 이제 유로존으로 영국으로 여행 가야지 하고 이제 유로화로 바꾸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증시는 올랐는데 튀르키예 통화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실 자국 통화를 갖는 것보다는 US 달러를 갖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갖는 뭐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뭐 주 통화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요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결국에 그 달러를 이제 패그돼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100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려면 100달러를 갖고 있고 그 이상으로 지급 준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지니어스 액트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그 달러를 그냥 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거를 뭐 국채를 사거나 뭐 일정 등급 이상의 뭐 통환채를 사거나 굉장히 우량한 채권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은 들어온 달러를 미국채를 매수함으로써 뭐 정확히 말하면 단기채 위주로 매수를 함으로써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채권을 사니까 시장에는 그만큼 통화량이 또 발행이 되는 케이스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재정 확대를 하고 싶은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신규 수요와 더불어서 시장에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달러의 활용도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국채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우리가 이제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있어서 정말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갈증이 뭐였습니까? 블록체인 알겠어. 비트코인의 가치 알겠어. 기술적 기반을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현실 생활에서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유즈 케이스가 나와야 인터넷도 의미가 있는 거고 AI도 어떤 구호나 기술적인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챗 GPT나 지브리 사진 같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케이스가 나와야 그걸 갖고 기업이 돈을 벌고 현실의 어떤 산업이 살쪄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네. 드디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실생활 사례들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저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What's at moment라고 일부 투자사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통신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뭐 SMS 문자 뭐 10원, 뭐 장모는 15원, 뭐 이렇게 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왓츠앱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어플로 전환이 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문자를 뭐 그렇죠. 전 세계 어느 친구한테도 네. 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이제 왓츠앱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느 국가의 송금, 어느 국가의 어느 주체한테 송금을 하든 해킹에 대한 우려 없이 그리고 보안망을 또 설치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걱정 없이 송금을 결제 불이행에 대한 이슈 없이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유용성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저희는 우리 시대에 앞으로 향후 10년 뭐 그 이후까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고요.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 2030년 전망으로 시티뱅크가 과연 미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라고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뭐 일본, 중국, 그다음에 영국 순입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일본보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이 US 달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거라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2030년에 3.7조 달러까지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SLR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줄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채에 대한 걱정은 저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살 사람 많다라는 환경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어도 다른 행정부 아니면은 뭐 다른 정당이
어떤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지금은 이미 시대적인 요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추진은 사실 뭐 그들이 반대해서 뭐 설사 지니어스 액트가 뭐 일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는 뭐 우리 생활에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장표 한번 보시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월 3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고요. 실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을 뭐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CFO 분들 만나서 면담하더라도 해외 결제하는데 사실 뭐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달러를 전통 뭐 전산망을 활용해서 전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정말 스타트업 투자의 굴지의 기업인 A16Z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왓츠앤 모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니 트랜스퍼에 왓츠앤 모먼트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5월 달에 연휴가 좀 길게 있었을 때 뭐 대만 달러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원화도 영향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24시간 열려 있는 게 블록체인망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좀 보기 드문. 그러니까 전통 뭔가 자산망에서 뭐 휴일이나 뭔가 이체에 대한 어떤 뭐 오류, 불이행을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겪는 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최고점 경신하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그렇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련 법안이 부결이 됐지만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SLR,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걸 좀 키워드를 모아본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모아볼게요. SLR 규제 완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확장적인 어떤 전망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뭐 전략적인 자산으로 미국의 부채를 바라보는 것들,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했을 때 한 가지 깔때기로 모이는 거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정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저는 기후에 불과하다라고 좀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뭐 4.4%, 4% 중반대에서 거의 뭐 1년 이상, 2년 가까이 머물러 있는 기간은 길게 봤을 때 정말 달러로 우리가 예금을 든다고 했을 때 시장 금리 4.4%로 장기간 뭐 10년, 20년 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송은희 씨가 20%짜리 예금을 아직도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사례를 저는 줄 거라고 봐요. 지금 시장 금리는 4.4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채를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것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 시기에 발행됐던 미국채들은 지금 가격이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뒤에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만기가 됐을 때 우리는 2배가 되는 원금을 미국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도 해요. 일부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만약 뭐 8월에서 9월 사이에 부채 한도 협상 기간에 뭔가 정부 셧다운 이슈와 맞물려서 뭔가 한 5%까지 10년물 금리가 근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년물 금리가 5%까지 근접하는 수준에서는 거의 만기 수익률은 거의 7.5% 이상, 거의 8%까지도 근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라는 자산을 갖고 장기간 이 연한산 금리를 7에서 8%로 고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기 힘든 기회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기회가 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저는 뭐 기회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기도. 하지만 뭐 채권이라는 자산의 형태가 굉장히 장기간 좀 자산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한 8월 정도의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뭐 지나가는 시점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미국 주식이나 사실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이 달러 자산으로 사야 되잖아요. 이 달러에 대해서 이제
챕터를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저는 달러 수준 1,350원에 1,380원까지 내려온 지금 수준에서는 오늘 달러원이 저희가 1,386.5원입니다. 네. 네. 지금 수준에서는 저는 달러라는 통화 자체도 매수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간 저는 봤을 때 이 1,400원대 환율은 우리가 뭐 10년 뒤에 과연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1,350원이 이게 1,450원이라 좋으신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길게 보면 더 올라갈 거예요. 달러의 지위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제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좀 봤는데 지금 한 1,380원대가 예전에 금융위기 때의 어떤 중간값이나 그리고 IMF가 있었던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의 중간값 정도거든요. 아하. 계속해서 원달러의 저점은 올라왔어요. 네. 10년 뒤는 어떨까요? 사실 이게 환율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그 전망하기가 어려운 변수이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에 미국의 이익력과 지금 한국의 이익력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원화 대비 달러가 절하돼야 되는,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가 돼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AI 산업에 대한 그 패권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가고 있고요. 상장 기업에 대한 이익, 그리고 인구 구조, 부자들이 유입이 되는 최대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사실 저는 달러의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는 게 맞고 올해 내에도 1,400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부터 달러를 좀 모으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네. 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아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뭔가 배분 위주의 성장을 지속하고 사실 뭔가 이제 원화에 대한 발행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정책으로 가는 이상 원화의 미래는 좋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부장님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갑자기 생긴 얘기도 아니고 네. 뭐 SL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흔들린다. 그래서 굉장히 금리도 좀 이렇게 출렁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온 아이디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수요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좀 잡아주고 뭐 이런 것 SLR 규제도 좀 완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나 대책들이 나온 건지 뭐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이제 달러를 발권하는 국가로서 네. 계속해서 확장적인 정책을 하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해 왔어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뭐 지난 뭐 클린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뉴딜 정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그 방법은 시대마다 그 모습을 달리했을 뿐이지 지금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이나 SLR 규제 완화가 미국 국채 물론 수요에 대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맞으나 네. 뭐 이게 위기가 와서 뭐 이번만 뭔가 미봉책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럼 그 전에 미국이 했었던 확장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했어야 될까요? 뭐 그때 이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기 때문에 뭐 했었던 건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연준보다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워렌 버핏의 버크사일스입니다. 아, 연준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은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 미국의 장기채를 매수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과 같이 미국의 단기채를 위주로 많이 연준보다 그 양을 많이 보유할 때도 있는데 버핏이 뭐 인터뷰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강조하는 것들은 미국의 디폴트 위기를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심지어 S&P 500이 미국의 부채 위기를 이유로 들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도 생각이 덜 된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워렌 버핏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제가 조금 이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이제 달러의 방향성으로 가서 그럴까요? 저는 네. 길게 봤을 때 달러를 꼭 특히나 자산가일수록 부자일수록 달러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비단 뭐 소액의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은 이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수출 기업의 환전 방식 변화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거는 원화의 수급과 달러의 수급 중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게 더 세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내리면 돼요. 네. 예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사에서 뭐 배를 많이 수주를 받고 또는 정유사들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외화를 많이 벌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원화로 다 바꿨어요. 원화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뭐 이천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원화 수요로 치환을 해서 국내에 유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우리나라 수출 괜찮거든요. 경상수지 좋습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원화로 안 바꿔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그냥 달러로 둬. 이런 수요가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블룸버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환경이 맞다라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돈을 벌어들일 터인데 또는 뭐 유로존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들일 터인데 계속해서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팔고 관세에 대한 영향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지금 환전 방식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대미 FDI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기업 단에서도 달러를 벌어들이면 원화로 안 바꾸죠. 개인들은 갖고 있는 원화 달러 바꿔서 미국 투자하는 게 미국 FDI 외국인 직접 투자의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작년부터는 네, 작년 한 해보다 지금 올해 반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속도로 보면은 훨씬 빠른 속도이고요. 그럼 기업이나 개인이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커진 것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10년의 과거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는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보다 더 좋아요.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커진 것들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 제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50%가 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 60%에 육박해요. 제가 작년 11월 자료 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그 공문을 보면은 그 해외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외 채권, 해외 주식, 대체 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표 해지 비율이 제로예요. 해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뭐 계엄 사건 있었을 때 뭐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전략적 해지를 통해서 뭐 일부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수요도 지금 다 꺼졌고요. 이 목표 해지 비율이 제로라는 건 그냥 달러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기업, 국민연금 다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의 지금 기준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그 금리표들을 보면서 저도 월급 달러로 받고 싶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CMA만 보더라도 CMA 달러로 하게 되면 4% 줘요. 원화로 하면 2%입니다. 예금금리 2%고요. 우리보다 그 기축통화이고 선진 국가의 통화가 우리나라보다 2배의 예금금리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는 원화를 고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시각이 지금은 점점 지배적으로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 이제 세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분배 위주의 사실 한국 경제 정책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사실 이 통화에 대한 가치는 두나 양국 간의 어떤 수급을 비교해 봤을 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화해서라도 갖고 싶은 자산이고 원화는 지속적으로 뭔가
지원 정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정반대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 뭐 단 한 가지에 제 삶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일하게 지금 그 인구가 증가하는 선진국이고요. 그만큼 달러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 구조도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점들도 저는 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과 같은 경우도 달러의 패권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달러의 패권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할 우려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달러 얘기해 주셨는데 네. 기업 얘기로 가기 전에 요거 마무리하고 결론 짓고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미국 국채를 우리가 장기물을 산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실질적인 시뮬레이션 예시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환율이 지금 1,480원 정도에서 고정 그리고 세전 30년물을 가정했고요. 추정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NH증권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PB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25년도에 지금 1억을 투자한다. 미국 국채 30년물에 연한산 세전 수익률은 7.29%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연한산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50년 8월 정도에 만기가 되면은 1억 투자한 걸 2억 줍니다.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왜 1억 투자했는데 2억 줄까요? 원금을. 지금 채권 가격이 반토막 나 있어서 그래요. 네. 제로 금리 때 발행했던 뭐 1% 초반대의 채권은 가격이 100에서 지금 50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채권 가격에 반토막 나 있으니까 난 1억 샀는데 어쨌거나 채권은 액면 금액은 만기 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억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미국채에 대한 매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일각에서 나오는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져본다면 저는 과도한 우려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동엽 부장님이 워낙 뭐 지금까지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자료도 그쪽으로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댓글 보면은 너 내년에는 뭐 미국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말씀드릴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전문 뭐 제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힘을 한번 빌려볼게요. 네. 장표 보시면 버핏의 이야기를 한번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미국은 디폴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게 버핏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발권 국가로 외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금을 조달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자금을 빌리다든지 또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뭐 우리가 돈 찍어서 우리 돈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미국은 기축통화이자 발권 국가로 외채를 다른 나라 통화로 조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예전에 S&P 500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유로 미국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을 때도 이거 이해가 덜 된 거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미국 국가 디폴트 논의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국 통화 발행국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게 이제 워렌 버핏의 이야기고 네. 최근에 어떤 그 주주간담회에서는 사실 미국의 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지 미국이 디폴트 난다, 미국 채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한 거는 사실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핏이 연준보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혁 부장님은 늘 쏠려 있을 때 좀 이것에 대한 경계, 쏠림에 대한 경계를 네. 늘 얘기하시죠. 그리고 시장에서 다수가 하는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맞는 경우가 우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또 확인을 했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미국, 한국 이렇게 편을 가르자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채권이나 달러에 대한 시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네. 그런 경제적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원화 스테이블 네. 코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답이 나올지 알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기업 얘기할 게 있어서 기업 우리 얘기할 게 광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여러분 잠깐만 채팅창 분위기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한동혁 부장님과 이야기, 아이디어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투자 아이디어는 또 저희가 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뭘 사야 할까? 뭘 사야 할까라기보다는 또 어느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간이 지난 동안 미국 기업에 대한 좀 주요 이슈들, 그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네. 메타와 그 AI 글래스의 행보, 그리고 애플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마지막 뭐 예전에 한번 나이키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나이키에 대한 실적 바탕으로 나이키의 미래를 제가 감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나이키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자신 없어요. 주가가 상당히 한때 힘들었습니다. 메타 볼까요? 먼저 메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메타의 최근 이슈는 AI 글래스 쪽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은 봐야 되고요. 그 메타가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자 회사인 에실러 루서티카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럽 주식을 보신다면 프랑스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에실러 루서티카라는 전 세계 최대 그냥 안경 기업 하면 에실러 루서티카입니다. 네. 그냥 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렌즈나 부모님이 착용하고 계신 뭐 누진 다초점 렌즈나 또는 변색 렌즈나 또 아이들의 시력 교정 렌즈나 다 에실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가 에실러 루서티카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AI 글래스의 형태가 반드시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 패션의 문법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고요. 네. 제가 예전에 방송에 쓰고 나왔던 메타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이벤이라고 하는 선글라스 제조 기업가 만든 것인데 지금 오클리와 함께 이렇게 음반패거든요. 축구 선수. 음바페요? 음바페요? 네. 그래요? 머리 네. 스타일이 좀 다른 못 것 같아서. 알아봤어요. 네, 음반패가 이렇게 그 메타와 오클리사가 코어해서 만든 그 AI 글래스를 쓰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뭐 저는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구매를 안 알아보긴 했는데 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AI 글래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형태에 대해서 제가 안경 전문가니까 한번 안경 전문가라고 스스로. 이게 네. 되게 잘 만든 안경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잘 만든 안경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안경의 위의 형태가 이게 프렌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의 디자인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네. 크라운 판터라고 하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생긴 전형적인 안경 클래식 디자인의 하나예요. 오. 그게 지금 오클리사에서 메타와 협업해서 나온 안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통 안경을 고수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도 네. 이 안경이 어디 AI 글래스처럼 보입니까? 제가 설명 안 하면. 그냥 선글라스 네, 같아요. 그냥 안경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커버그와 메타의 AI 글래스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맞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은 AI 글래스의 판매량이고요. 최신 실적까지 제가 뭐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파악을 해보면 그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분야는 확장을 할 터인데 저희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음바페 아니라는 맞냐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음바페 이건, 아니에요? 네, 확인을 한번 저희가 봐도 지금 머리 스타일부터 얼굴 형태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네. 저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잘못 넘어가 했을 수도 주시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확장세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니까 여럿이 달려들죠. 그동안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구글이 달려듭니다. 구글은 젠틀몬스터와 삼성과 협업을 해서 AI 글래스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야, 저게 안경 화면인가요? 실제로? 구현이 아니,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예상으로 와. 네, 예상 이미지죠. 비전이 저렇다. 저렇게 네.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이 그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게 리퀴드 글래스예요. 뭐 뒤에서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그 아이콘들이나 네. 내가 실질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있지만 뒤에 화면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AI 글래스에 적용이 되면 만약에 요 그 핸디캡 피플 장애인 이 휠체어 표시가 이 뒤가 안 보이고 만약에 컬러로 이렇게 막혀 있다. 네. 그럼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시선에 대한 좀 네. 그렇죠. 방해가 있죠. 그런 장기적인 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OS 디자인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구글 쪽에서도 이제 젠몬과 더불어서 AI 글래스에 이제 시동을 걸기 네.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이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어떤 IT 기기, 우리는 그 이후에도 많이 겪었어요. 뭐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성장을 겪었는데 그 다음은 AI 글래스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로 좀 넘어가 보면은 네. 애플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오해에 휩싸여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걸 누가 관세 피해 주라고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애플이 예를 들어서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한들 이거 안 쓸 겁니까? 네. 애플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쓰는 사람들은 더 그 사람들 부러워질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비싼 애플을 그래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지 네. 이거를 안 쓰기는 저는 없다 보고요. 그리고 그냥 그럼 그 관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제조 비용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제조 원가를 그러면은 이 관세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한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관세 피해주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크고 아직 반등 폭이 적다면 네. 애플에 대한 또 역시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언제 증명을 했냐.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1기 무역 분쟁에서 애플이 관세 피해주로 대표적으로 1위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어땠습니까?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왔고 그것은 단순히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리딩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애플을 하반기에 볼 수 있는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은 뭘까요? 바로 아이폰 17 에어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G 플립 새로 나온 게 굉장히 그 두께가 얇다. 그렇죠.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삼성전자에 대한 매스 포인트를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이게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폼팩터 외형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버전이 이번 버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이 많아질수록 피지컬 AI에 대한 대상들이 많아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대상체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기가 이번 아이폰 17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이 결국에는 피지컬 AI에 대한 새로운 기기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가슴 안쪽에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IT 기기가 피지컬 AI의 한 존재로 부각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옆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 애플에서 새롭게 그 디자인을 개정하고 있는 그 글래스 리퀴드 글래스예요. 뒤쪽이 약간 반투명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I 글래스에 적용이 돼서 우리 눈에 뭔가 정보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 앞쪽 시야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장기적으로 포석을 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차량의 뭐 앞쪽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폴더블 얘기도 네, 폴더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동안 사실 애플의 신제품을 보면서 전 버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뭐 내 거나 뭐 새로운 신제품이나 구분을 잘 못하겠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 17부터는 명확히 구분이 되는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에 대한 창출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 가야죠 이제. 나이키, 논란의 나이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다가도 계속 지금 뭐 재미가 없다. 주가 쪽으로는. 그 나이키에 대한 사실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뭐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좀 과도하게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가 많이 장기간 빠지지 않았냐. 이제는 좀 기업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지 않냐.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견을 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나이키 실적을 봤을 때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나이키 실적 발표가 나고 이제는 그러니까 실적 좋지 않았거든요. 절대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닥을 지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 때문에 나이키 주가가 바닥에서 저는 올랐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뭔가 공격적인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쇼커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앞으로의 나이키에 대한 실적 전망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사무실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나이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신고 다니는 실제. 네, 정성적으로. 네. 여러분들 최근에
나이키 사신 적 있으세요?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조금 사긴 하는데 근데 너무 뒤떨어진 거. 그러니까요. 저도 나이키를 네. 딱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카나 온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시적인 어떤 러닝에 대한 그 단기적인 패션으로 올라온 흐름이 아니라 네. 이거는 신고 나서 보니 훨씬 좋네? 이걸 일상화가 되네? 아하. 이게 새로운 스탠다드로 좀 올라오는 브랜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온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혁신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로 남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추구하는 게 사실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항상 대상으로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 그 S급 스포츠 스타들은 다 나이키가 대부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육상 선수라든지. 네. 골프 PGA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선수들은 원티어급 선수들은 다 나이키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골프 산업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또는 뭐 신발이라든지 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표상은 나이키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소비자 단에서 설득이 되는 포인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카치 셰플러가 나이키를 메인 스폰서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나이키 제품을 쓸 거냐 이거랑은 다른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징은 알겠어. 하지만 나는 온이나 호카가 더 좋아. 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더 전개가 빨리 되고 있는 것들을 이 한 단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관점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브랜드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스탠다드가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러닝은 더 여쭤보고 싶어요. 호카랑 온러닝이 4050이 신기 시작해서 이제 졌다. 뭐 이런 보고서도 있고 트렌드 해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그래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혁 부장님 감사해요. 부장님 봬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음바페는 아니었던 걸로. 네, 음바페는 네. 아니었던 걸로. 그리고 찾아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요즘에 르무통이 그렇게 좋다. 편안하고. 그래요. 착화감을 위해서는. 네. 자, 시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요. 코스피 0.53% 하락, 코스닥은요. 약보합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네, 0.06% 하락. 진짜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어서 진짜 끝날 때까지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